5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시간. 그 시간이 쌓여 탄생시킨 결정체가 문화재입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문화재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그 당시의 그 시대성, 풍토성, 민족성 이런 걸 종합해서 소산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나라 문화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남아있는 것이에요. 반만년의 역사가 남긴 찬란한 문화유산들. 끊이지 않았던 전쟁과 일제의 침탈, 대형 화재 등으로 끊임없이 파괴되고 소실됐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의 피해는 심각했지만 모든 것이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참혹한 시간을 이겨낸 문화유산들. 그 이면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낸 수호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재는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작은 비바람에도 쉼없는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사찰과 문화재가 파괴됐습니다. 6.25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인 양상입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군은 게릴라 전술을 전개하면서 숨어 지내게 되고 국군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작전 지역에 포함되었던 사찰들을 소개를 하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찰의 정각과 성보 문화재들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하게 되죠. 6.25로 인한 아군에 의한 폐사가 암자까지 약 5천여 개에 이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문화재에게도 한국전쟁은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문화재 파괴가 인류 전체의 손실임을 인식했고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했습니다. 1954년에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역사 유적지에는 폭격을 못하게끔 했는데 한국전쟁 때는 사실 그 부분들이 좀 없었죠. 그래서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인천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물론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한 적군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 그때는 뭐 살아남은 게 없었죠. 그러면 거기에 인간들도 살아남기 힘들다면 건물이나 문화유산들 같은 경우도 다 파괴가 되고 없겠죠. 또 더군다나 서울 수복 과정에서도 거의 뭐 폭격이나 이런 것들은 더 심하게 있었고. 한국전쟁 당시 해인사 스님들은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지붕 위로 달려갔습니다. 마대자루를 이어 붙여서 만든 태극기를 펼쳐놓고 아군의 폭격을 막았는데요. 스님들이 온몸으로 지킨 덕분에 한국 불교의 상징 해인사는 무사할 수 있었고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팔만대장경도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1237년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전 계층이 참여한 국가적 사업으로 경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경판들은 경율론 3장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율은 사부대중의 규율들, 그리고 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놓은 논장까지 해서 3장을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팔만대장경은 우리의 시대 속에 지식과 지혜,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 있는,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 문화와 그 가치가 정신이 함께 담겨 있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산정조차 할 수 없는 팔만대장경은 그동안 무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특히 일본은 일찍이 눈독을 들여
끊임없이 대장경을 요구했습니다. 대규모 사신단이 단식까지 감행하자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니 그냥 내어주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16년 동안 연인원 125만 명을 동원해 제작한 8만 대장경이 일본에 넘어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8만 대장경이 사라질 뻔했던 가슴 철렁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해인사 입구에 세워진 김영한 장군의 공적비가 그날의 다급했던 순간을 말해줍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군은 순식간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후 국군과 유엔군은 총반격했고 북한군은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고병은 대부분 포로로 붙잡혔지만 일부는 산악지대로 숨어들었는데요. 1951년 9월 18일 북한군 나고자 900여 명이 버티고 있던 해인사 일대에서 공비 소탕 작전이 펼쳐집니다. 전투 비행 전대는 해인사의 공비 소굴을 폭격하여 지상군을 지원하라. 김영한 대령을 편대장으로 한 폭격기가 사천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정찰기의 백색 연막이 선명하게 공격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공격 지점이 해인사였습니다. 고민은 짧았고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김영한 대령이 편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지시 없이는 절대 폭탄을 투하하지 마라. 다시 지시가 떨어졌지만 명령 불복종에 따른 즉결 처분을 각오하고 항명했습니다. 절대 폭탄을 투하하지 마라. 결국 사찰 뒤쪽 능선 너머로 기관총을 발포 후 귀대했습니다. 당시 폭격기는 폭탄 2발과 로켓탄 6발을 각각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편대장 김영한 대령의 1번기는 750파운드짜리 네이팜탄까지 적재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대로 폭탄을 투하했다면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날 김영한 장군이 지켜낸 것은 우리의 자긍심이었고 인류의 자산이었습니다.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장경판전이 품고 있는 8만 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세계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8만 대장경이 유일합니다. 경판에 있는 글씨는 인경을 인쇄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반대로 뒤집혀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은 구양순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대장경이 동일한 글씨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추사 김정희는 이 8만 대장경의 글씨체를 보고 이것은 신이 내려와서 쓴 것과 같다. 한 사람이 모든 경판을 쓴 것과 같이 정교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경판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자의 오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3배를 하고 한자를 파고 3배를 하고 한자를 파고 하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경판을 조성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판 인쇄술의 극치로 평가받는 8만 대장경.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에는 놀라운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장경판전은 수다라장과 법보전, 동서 사가판 4개의 건물이 미음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수다라장과 법보전의 창호를 보면 앞면은 위가 작고 아래가 크고 뒷면은 반대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기가 들어오면 내부를 한 바퀴 돌아나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공기가 건물 내부에 골고루 분포된 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완벽한 통풍과 환기가 이루어집니다. 또 건물이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해가 떠 있는 동안 모든 경판에 햇빛이 골고루 비치게 됩니다.
바닥도 과학적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모래와 회, 황토를 깔고 그 위에 숯과 소금을 층층이 다져 넣었는데요. 수분의 양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장경판전은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해인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인데요. 완벽한 방충 방습으로 그 긴 세월 동안 거미줄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1955년 구리기와를 얹기도 했고 1970년대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도 했지만 역효과였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금강우화 분장 2010년 8월 21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킨 김영환 장군에게 정부는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해인사는 2002년 고 김영환 장군 팔만대장경 수호 공적비를 건립했고 매년 6월 호국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장군님은 해인사의 고려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오신 불보살의 하연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해인사는 김영환 장군의 공적과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호국거지가 담긴 귀중한 역사를 담고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하며 고 김영환 장군님의 뒤를 이어 팔만대장경에 담긴 호국거지를 받으며 또 매년 봄에는 정대불사를 봉행합니다.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운할 때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긴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법회입니다. 해인사 대장경의 날은 1961년 영암 기종 대종사께서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유서 깊은 무형의 문화유산입니다. 일본의 탐욕과 수차례의 전쟁, 해인사에서 발생했던 7차례의 대형 화재까지 팔만대장경은 숱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신심이 모여 단 한 장의 훼손도 없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될 위험을 겪은 건 해인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544년 연기조사가 창건하고 의상대사가 중수해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로 삼았는데요. 천년 고찰답게 여러 점의 국보와 보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1년 5월 화엄사 소강령이 내려왔습니다. 녹음이 무성해지기 전 빨치산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모두 불태우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재 중에서 성본 문화재가 차지하는 것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 유구한 그 역사 속에서 이 성본 문화재는 우리 그 민족의 얼을 그대로 담고 또 파괴당하고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보존하고 이래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유린당하고 파괴당한 것이 우리 6.25 전쟁 때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는 그 사찰 문화재라는 것은 아무런 방비 대책도 없이 처참하게 파괴가 당했어요. 수많은 사찰이 속수무책 파괴당하던 시절
화엄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구례군의 어떤 고찰 화엄사 일대를 작전 지역으로 맡고 있던 8사단 대대장 방두균 중령이 1000년이 넘는 문화유산 화엄사를 불태우면 안 된다는 그런 고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같이 화엄사의 지역을 방해하던 차일력 총경이 화엄사 내 대웅전을 포함한 건물의 문짝만 뜯어 불태우자는 묘책을 내놓습니다. 차일력 총경은 이제 이 명령을 빨치산들의 은신처를 없애고 관측과 사격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짝만 뜯어내 이렇게 소각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 의견에 이제 방두균 대대장도 찬성하여 화엄사는 모든 정각이 전부 불타 없어지는 횡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차일력 총경의 기지로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에 봉안한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좌상도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의 결정으로 위기를 넘긴 건 화엄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엄사 인근의 천은사, 쌍계사, 선운사 등에 대한 사찰이나 문화재도 폭격이나 소각을 피하는 쪽으로 택했고, 문화재가 불타 없어지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용대에서 항일 유격 활동을 하고 해방 이후 빨치산 토벌대 대장으로 복무했던 차일력 총경. 1129일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은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아군에 의해, 때로는 적군에 의해 수많은 사찰들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는데요. 저를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1000년이 걸려도 다시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덕분에 화엄사를 비롯한 지리산 일대의 사찰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빛나는 별이었지만 당시 그는 징계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이셨던 효봉 스님은 친필 감사장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화엄사는 1998년 6월 경내에 문화유산을 보존한 그의 자치를 새긴 공적비를 건립했고, 정부는 2008년 보관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불교 문화재는 예술성을 갖춘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1000년을 이어오며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 때 이제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평안에 들게 하는 성부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화엄사에서 찾아와 각황전과 대웅전, 법당 안에 부처님을 뵙고 환희심을 내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차일력 총경은 불교를 위해서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된 화엄석경의 조각들을 보면 차일력 총경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집니다. 화엄경의 원문을 돌에 새긴 화엄석경. 엷은 청색 돌에 새겼지만 화재로 변색돼 지금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각황전이 장육전이었고 화엄석경이 내부 벽을 장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어떤 형태로 장엄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화엄석경이 있던 그 장육전은 신라 문무왕 17년에 의상조사가 2층 사면 7칸의 사방벽에 화엄경을 돌에 새기고 법당 안에 장육 황금 이불상을 모셨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이제 건물이 파괴되어 지금은 조각만 남아 화엄석경으로만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가 조각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차이력 총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으뜸홀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높이 13.5m, 아파트 4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탑인데요.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모습에 압도됩니다. 경천사탑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단부부터 3층 탑신까지 한자 아자형의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의 네 면이 모두 돌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대의 라마교 불탑의 기단부나 대좌 부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당시 고려에 들어온 외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4층부터 10층까지는 방형, 즉 사각형의 평면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전래의 석탑의 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래적인 요소와 한국 전통적인 요소가 결합이 된 굉장히 장식적이고 독특한 형태를 가진 석탑입니다. 1348년 원나라 간섭기에 제작됐고 탑을 발원한 사람들이 친원 세력이었기 때문에 라마교 형식을 띤 탑이 고려에 세워졌는데요. 탑의 강면에는 150여 점에 달하는 부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단부에는 사자와 용, 연꽃, 나한과 함께 현장 법사가 서역으로 법을 구하러 가는 서유기의 내용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소설 서유기보다 그 시기가 훨씬 앞선 것으로 원나라 때 이미 서유기가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탑신부에는 부처님의 법회 장면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화강암이 아닌 무른 재질의 대리석이었기 때문에 정교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한 층에 4면씩 표현되어서 총 16개의 법회 장면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장면에는 현판 모양의 그 법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삼세불회, 화엄회, 능엄회 같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총 16법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5층부터 10층까지는 무수한 부처님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신증 동국여지 승람은 형상이 또렷하고 정교해 천하에 둘도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름다운 탑은 국립중앙박물관, 그것도 실내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1907년 순종의 가래에 일본 특사로 왔던 국내 대신 다나카 미스야키. 총칼을 든 한 무리의 일본인들과 함께 경천사 절터로 달려간 그는 탑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개성 주민들과 군수가 가로막자 다나카 미스야키는 그들을 총칼로 위협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켜라. 고종 황제가 이 탑을 나에게 하사했다. 국내 대신이 탑을 일본으로 빼돌렸다는 소식은 곧바로 한양으로 전해졌고 영국인 기자 어니스트 베델은 이 소식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 역시 이 소식을 저펜 크로니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내외 여론이 들끓자 일본은 무려 11년 만에 탑을 돌려보냈는데요.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재건립이 어려워 경복궁 회랑에 보관했고 1960년 훼손된 부재를 수리해서 경복궁에 세웠습니다. 1904년 영국 특파원으로 조선해왔던 어니스트 베델. 그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일제의 침략을 고발했는데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일본으로 반출되자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불법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월간지 코리아 리뷰 발행인이었던 호머 헐버트는
석탑의 불법 반출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장 사진을 확보한 후 일본 영자신문 저펜 크로니클의 폭로 기사를 보도, 일본의 문화재 약탈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야만 행위라고 이렇게 밴달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헐버트라고 딱 여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 일본을 비난하는 글입니다. 당신들이 문명 국가라면 이 탑을 바로 돌려줘야 된다. 호머 헐버트는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의 밀사로 파견됐는데요. 그곳에서도 석탑 반출을 폭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반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한 두 외국인의 노력 덕분에 석탑은 11년 만에 다시 현해탄을 건너왔고요. 복원을 거쳐 경복궁에 석탑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에 의한 산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두 번째 해체를 맞게 됩니다. 경복궁 야외에 세워져 있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보존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1995년에는 이를 다시 해체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겨서 2005년까지 10년여에 걸쳐서 보존 처리와 복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개관하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와서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우리 품에 다시 안겨준 어니스트 베델과 호머 헐버트. 두 사람은 일본의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헐버트는 미국으로 추방당했고 베델은 영국 정부로부터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두 사람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4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헐버트. 그는 우리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에 잠들어 있는데요. 정부는 건국 훈장과 금관 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맑고 푸른 강원도 오대산. 지금은 힐링의 대명사지만 70여 년 전에는 총포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950년 12월 말에 강원도 일대 오대산 비롯해 그 일대를 이제 좀 소개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찰에서는 전부 피난 간다고 중요한 몇 가지만 이제 가져 나올 뿐이지, 건물들은 그대로 있고 건물 벽에 있던 탱화라든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냥 국군들에 의해서 전부 다 불질러지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월정사, 양양의 명주사, 뭐 영월 보덕사, 일사후 때에 상당한 그 사찰들이 많이 이제 그 소실되었는데, 오대산 일대는 역시 그 군인들에 의해서, 국군에 의해서 대부분이 소실되었어요. 칠불보전을 비롯한 월정사 전각 대부분이 불탔고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동종도 녹았습니다. 팔각구층 석탑과 석조 보살 좌상만 남긴 채 월정사는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월정사에서 9km 정도 떨어진 상원사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6.25를 맞이해서 이제 교정으로서 계셨는데, 다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가지 않겠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앞으로 할 일이 많고 하니까 남쪽으로 피난 가라. 이렇게 해서 단어 스님 등 해서 젊은 스님들은 남쪽 피난을 보내시고, 그 하남 스님께서는
이제 상원사를 갖다 6.25 지키시면서 1.4부대 때 특히 월정사 전소가 되고 또 상원사도 일개 소대가 상원사를 전소시키러 왔다는 거죠.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상원사 주지 하남 스님은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서 법당에서 나와주십시오. 상원사에는 불을 놓아야 합니다. 불을 놓으시오. 상부의 명에 따라 불을 놓으시오. 나는 부처님 제자로 법당을 지킬 것이오. 하남 스님은 온몸으로 상원사를 지켰습니다. 결국 군인들은 전각의 문짝을 떼어내 마당에 모아놓고 태운 후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상원사는 소각을 면했는데요. 그날 하남 스님이 지킨 것은 상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원사만 소각에서 명한 것이 아니라 상원사가 관리하고 있던 중대 정멸보궁, 부처님 진신사례를 모신 정멸보궁도 소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당시 상원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이 있었습니다. 신라범종. 상원사, 한국종, 정멸보궁이 불에 타지 않은 것은 온리원 하남 스님의 법력 때문이죠. 하남 스님의 교화력 때문에 군인들이 그냥 문만 뜯어서 태우고 내려간 것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과 조선 왕실에서 조성한 문수동자상,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할 때 쓴 권선문 등이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상원사는 세조와 인연이 깊은 사찰입니다. 욕창을 앓던 세조가 치료차 오대산을 방문했을 때 동자승은 개울에서 목욕하던 세조의 등을 밀어줬는데요. 세조가 당부합니다. 임금의 옥체를 봤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자 동자도 당부합니다. 임금께서도 문수보살을 봤다고 하지 마십시오. 세조가 만났던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리고 다시 목각으로 조각한 것이 문수동자상인데요. 1984년 23점의 복장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상원사 동종은 안동 물로에 있던 것을 예종 원년에 상원사로 옮겨온 것인데요. 현재는 타종하지 못하지만 그 소리가 아름답고 청아할 뿐만 아니라 한국종 고유의 특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하남 스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동종도 문수동자상도 모두 사라졌을 텐데요. 하남 스님이 상원사로 들어간 것은 1925년이었습니다. 당시 1925년 봉은사 조실로 계셨는데 하남 스님 역시도 이런 친의를 은근히 요구하는 데서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친일적인 법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1925년 가을에 봉은사 조실을 그만두고 차라리 천고에 영원히 자출의 감춘하게 될지언정 말 잘하는 앵무새 노릇은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시를 남기고 오세단 월정사 상원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중에 들어와서 다시는 이 불출 동고하려고, 이 동고 밖을 안 나간다고 하는 이 서원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시면서 이제 선언을 지도하고 또 이제 후학들을 쭉 제도하면서 아마 이제 전통을 견지하면서 이 한국 불교의 그런 이제 정신을 이걸 개성해 가려고 이제 이 산중에서 노력을 하시고 후학을 양성하시고 이 산중에서 많은 수자와 또 이 후학을 길러내는 이런 역할을 다 하신 거죠. 상원사로 들어가신 하남 스님은 27년 동안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행과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5일에 한 번 상당 법문을 하고 대중과 함께 울력하며 법담을 나누고 토론했습니다. 그 상원사 청량선언은 과거로부터
정말 수행의 전당으로서 북방 제1의 하나 이 수행체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도량이거든요. 그 하남 스님 이제 당시는 또 수도원을 개설해서 수련소를 개설해서 스님들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선언은 또 선언 정진하고 또 선언 대중들도 아서 어록이라든지 또 경전 같은 거 이런 강의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이 가풍을 하남 스님께서 이제 일구시기도 했고 그래서 하남 스님의 수행 정신이 개성되고 또 북방 제1의 선언으로서의 이제 그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또 재개원을 하기도 했거든요. 치열하게 정진하고 엄격하게 후학을 양성했던 스님은 승가 오칙을 강조했습니다. 참선, 간경, 염불, 봉사, 포교. 이를 토대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피폐해진 한국 불교를 바로잡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남 스님은 상당히 사표적인 선생이다. 이래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남 스님은 뭐 널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생이셨지만 계율도 아주 중시하셨고 경전과 교학도 중시하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생들이 약간 계율을 경시하는 이런 경향이었지만 하남 스님은 참 대단히 중시하셔서 뭐 오계는 물론이지만 기타 사찰 법도에 어긋나는 이런 계율은 하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계율 중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남 스님은 참 사표적인 우리 승가상의 모델이 되는 스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하남 스님은 상원사 소각을 저지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여여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여여하게 정진하고 스님이 지켜주신 문화유산을 여여하게 계승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재를 위협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매년 봄이면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목조 건축물인 사찰에 치명적입니다. 사찰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으로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매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찰 스님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소방교육을 비롯해서 사찰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문화재 재난 대응 훈련도 하고 있고요. 중요 동산 문화재 기록화 사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각 사찰 단위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해인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전통 사찰들이 이제 목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인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기록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이 전부 이제 목조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재로부터 취약하니까 화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비적 버전에 보면 신라 시대에 부처님이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은 또 이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 시에는 지하 7m에 이제 이렇게 숨겨지도록 그렇게 이제 기계 설비를 다 마치고 또 이제 우리 해인사 장경각 도량 주변에는 소화전이라든지 방수포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수방 시설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방제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때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보존, 계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는 폭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켜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오대산 월정사 같은 경우는 스님이 정말 온몸으로 걸쳐서 막아냈죠.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한 게 돈 되는 물건 같으면 목숨하고 못 바꾸겠죠. 아니 그냥 주고 말면 그렇지만 이건 물려받은 유산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 몸과 정신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정사 스님들은 이걸 막아내는 거죠. 상원사 스님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 시대에 맞게 활용할 때 진정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제 보존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8만 대장경에 기록된 그런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현대인에게 시대적으로 좀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치가 또 빛나게 할 수 있는지 좀 연구도 해야 되겠고 부가적인 관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결정체, 문화재.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도 문화유산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우리의 뿌리이자 결실이며 과거이자 미래입니다.